네, 통찰력 그러면 이분이죠.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에 격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요. 글쎄요, 시장이 여전히 좀 혼돈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증시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유인즉슨 좀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쥐고 있는 유가 방향도 불확실하고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도 50bp 몇 번 인상할지 이런 부분도 좀 불확실하고 QT를 양적 긴축을 5월부터 시작할지 6월부터 시작할지 또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1,000억 달러씩 세게 시작할지 약하게 시작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뭉뚱그리면 결국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이 경기의 침체를 언제 유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업 실적 또 경기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앞으로 언제쯤 조금 본격적인 증시에 부담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글로벌 증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참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이게 올해 안에 해결될 불확실성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의 전략 자체를 완전히 보수적으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라 희망을 좀 가져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까지는 박스권 장세다. 예를 들자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한 4,400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4,000에서 한 4,900, 조금 올라가면 한 5,000 정도, 그러니까 4,000에서 5,000 정도의 박스권으로 조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가 침체는 아니더라도 소위 경기의 서프라이즈, 어닝의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은 조금 강력하게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한 펀더멘탈 환경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현재 지수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조금 좁은 박스권에 좁진 않나요? 어쨌든 적지 않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좀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고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서비스업 쪽에 경기 확장이 앞으로도 좀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한 내년 이맘때쯤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서 경기 침체를 걱정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안 된다면 글로벌 증시의 중심은 살아있다.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하강 추세는 하향 추세는 아닐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즉 정점 논란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경기가 정점이냐. 네. 뒷걸음은 아니더라도 정점을 찍었다면 주가는 오히려 또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디가 정점일까요? 네, 인플레이션 정점 자체도 불확실합니다. 지난달에 어쨌든 근원 PCE 소비자 물가가 6.5%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조금 설득력을 얻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이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더블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흔히 쌍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물가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어쨌든 산수적으로 전년 2분기의 물가가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또 중고차 가격 물가가 작년에 한 40%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유가가 정말 조금 아주 위쪽으로 조금 괴롭게 올라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현재 한 100불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어쨌든 뭐 3월 내지는 늦어도 한 4월은 물가 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물가가 정점이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모두가 뭐 그렇게 봅니다만 굉장히 좀 느리게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향후 연말까지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로 인플레이션, 저물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연준으로 하여금 발빠른 긴축을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물가가 정점을 찍으면 3월이나 4월에 정점을 찍으면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마켓에서 또 다른 뭐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뭐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달 지금 당장 5월 4일과 5일 처음 이제 그 넥스트 정책 회의와 6월 7월에 연속해서 3번은 뭐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속 50bp 인상해도 7월 말 페드 펀드 정책 금리가 2.0%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중립금리 언더거든요. 아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라드 총재라든지 많은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정책 사이클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폭은 어차피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에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 6, 7 연속해서 50bp를 인상할 건데 인상할 확률이 한 80% 이상 되는데 과연 마켓이 이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 또 50bp 3번 인상해도 1.5% 인상으로 경기가 그렇게 휘청거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미 통화정책은 시장의 중심적인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중요하지 않아서 뭐 중심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이겨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점차 시장은 내성을 좀 생기는 것 같다. 내성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활동한 지가 벌써 36년입니다. 변하지 않던 투자의 원칙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사실 꾸준해야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원칙일까요?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뭐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뭐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제 시장 얘기를 하고 저도 시장 전문가지만 이코노미스트지만 시장을 아주 정교하게 주가 저점이 언제고 경기 저점이 언제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걸 기반으로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이렇게 라프하다 그럴까요? 거칠다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뭐 매크로 전략 또 시장 판단 이런 부분들은 또 위험, 시장에 대한 위험은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녹여 나가는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종목 분석입니다. 인더스트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건지 저는 36년간 이코노미스트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톱다운 전략 부분은 매크로는 그냥 좀 참고하시고 많은 투자와 시간과 에너지를 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6년간 이코노미스트를 하셨던 대선배가 사실은 분수령도 참 많이 맞추셨는데 좀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11시에는 중국의 1분기 GDP
생각보다 이거 잘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연간 5.5% 목표치를 보면 항상 밑에 있는데 한참 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뭐 예상치보다는 예상치가 4.2에서 4.6이었기 때문에 4.8은 뭐 어쨌든 높게 나온 건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성장률이 5.5%다 보니까 이게 1분기부터 이제 첫 단추를 좀 깨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굉장히 1분기에 슬로우 다운되고 있습니다. 6.6%, 7%였는데 지난 1, 2월에 지금 3월 산업 생산이 한 3%좀 낮아지고 있고 또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그리고 GDP도 어쨌든 연간 목표치 5.5%, 5%대 중반에 한참 못 미치고 그런 상태에서 아직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코로나와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입 물가 부담이 높은 중국 경제 속성상 아무래도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상승 부분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를 좀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저는 오늘 GDP를 조금 받아들였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뭐 경제 지표 쪽에서는 글쎄요, 뭐 주말에 PMI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고요. 이번 주는 뭐 경제 지표보다는 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부터 5월 첫째 주까지가 이제 빅테크들도 다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더 많이 나오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또 P&G라든지 이런 그 소비재 리오프닝 경제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지난주에 델타가 좀 그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 긍정적인 2분기 가이던스를 밝혀준다면 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을 조금 잠재우면서 실적이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미국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은 실적의 가이던스가 2분기에도 사실 견고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 경제도 고용을 중심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1분기에 사실 기스가 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3.5%까지 둔화됐으니까요. 이렇게 한쪽은 경제가 좋고 한쪽은 경제가 안 좋은데 도대체 위안화 환율은 왜 이렇게 강한 거죠? 뭐 러시아와의 이제 뭐 교역이라든지 또 위안화의 위상, 뭐 결제 비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분히 좀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기술적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이 지금 혼돈세입니다. 또 엔화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위안화가 더 크게 강세로, 더 빠르게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힘은 조금 딸리지 않을까. 올해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여전히 약세 압력이고요. 항상 환율을 바라보는 것은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결이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이탈세가 좀 심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쨌든 글로벌 펀드가 좀 해외 주식, 특히 뭐 신흥국 증시에 조금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앞서 말씀 나눈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조금 해소돼야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 좀 한국 증시가 외국인 덕을 조금 볼다 그럴까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은 첫째는 이제 달러가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달러가 방향을 바꿔주기에는 아직 유로화가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엔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차이와 또 각국의 이제 국제 수지,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 수지 적자가 한 42년 만에 이제 지금 불거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 반대쪽에 조금 그 주요 통화들이 조금 체력이 약해진 상태고 이게 조금 체력이 강해지려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온기가 퍼져야 되는데 유가가 계속 이렇게 들썩이는 상태에서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제 체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부분은 좀 그 나라의 로컬 통화의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저는 하반기 들어야 달러가 조금 피크아웃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뭐 한 9월 정도, 8, 9월 정도에 조금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도 안정될 때 달러가 한 103나 104 정도 찍고 이제 내려올 때 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104까지 올랐다면 사실 약간 러프한 계산이지만 우리 달러 환율은 거의 1280원 선 이상까지도 저희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도 어쨌든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무역 수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 좋기 때문에 외화 유입이 조금 작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2010년 이후에 저항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1250원 정도인데 한 30원에서 50원인데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터치한 선이지 않습니까? 원달러가. 이 선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선이 뚫리면 뭐 1300선까지는 이제 굉장히 쉽게 환율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 큰 강세는 아니지만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좀 강보합 또 강세 이렇게 해서 좀 끌고 갈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도 1,300원 근처까지 조금 약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BOJ 구로다 총재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한테는 좋다. 일본한테 좋다면 반대급부로 주변국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약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구로다 총재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는 꼼꼼히 안 따져봤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지표로는 유가가 한 100불 위에서 움직일 때 엔화가 한 130엔 가면 좀 니케이 니혼게이자 신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가 한 2, 3조 정도, 2, 3조 엔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적자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모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본이 해외 생산이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전에처럼 과거처럼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 수출이 늘고 그 덕분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가는 그러한 신흥국형 무역 수지 구조가 조금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 혹은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보전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바는 줄어들었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엔화 약세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전망을 보면 올해 연말에 달러 대비 150엔 전망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엔화의 환율을 지금으로부터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부터 외환시장 또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까지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